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넥슨과 이뤄졌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거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땅거래뿐 아니라 처가 재산과 여러 논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 등을 두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계 간의 계파 대립이 김성회 전 의원의 녹취록 공개 파문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계파 갈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박계는 법적 조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인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두 야당의 입장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진출이 무섭습니다. 한국 땅을 무섭게 사들이는 중국 자본이 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로 확대되더니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중국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폭염일 수도 많아 지금까지 발생한 더위병 환자가 지난해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도 벌써 3명이나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현장 1사, 뉴스 포커스, 라이브 투데이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7월 11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사드 배치 놓고 국내외 반발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한동대 박원곤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기 전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어느 곳으로 될 것인지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국내 후보지들에서는 반대 시위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은 사드 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는 우선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으로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지역 주민으로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이 있다고 하며 사드 배치 시 해당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가 잘 운영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소개에 이어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 못 박았습니다. 사드 배치는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인 요소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의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 사례처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반응에 이어 직접적 대상인 북한은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하였고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기에 북한은 이를 진영 논리로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계하는 것처럼 사드 배치가 주변국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에 한반도가 비핵화가 된다면 사드는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다면 주변국들 역시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임을 제안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국내 및 북한, 주변국의 반응과 전망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져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 선정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사드가 왜 필요한 것이며 사드 배치 시 해당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사드 배치 지역이 선정되기 직전인 7월 11일의 뉴스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사드 효용성을 논하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출연한 전문가가 설명하고 있는 화면이 시청자용 화면과 달라 이해도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앵커 역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언급할 때 SLBM이라는 약어로만 질문하여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배치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일수록 작은 정보로도 선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논할 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우려와 선동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군사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와 약어를 배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앵커나 전문가의 대답 내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래픽 화면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포커스와 라이브 투데이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사드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7월 13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패권 다툼 격화라는 제목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를 모시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설명으로써 중국이 남해 구단선을 이유로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의 영유권이라 주장하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2년에는 필리핀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섬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불법 점유를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 결과가 중국의 패소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역사적인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남중국해 인근 6개 국가가 나름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중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이 지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략지역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현재의 해양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중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제규범과 명분에 어긋난다는 설명과 함께 앞으로 발생할 군사적, 경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가는 남중국해 이슈가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망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어 진영 논리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마련해온 북한 핵에 대한 공조관계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근 사드 배치 이슈도 부정적인 영향을 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영유권에 대한 첫 국제 판결이기에 독도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에 대해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강하므로 우리나라는 조용한 외교가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 남중국해의 판결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이슈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상설중재재판소는 어떤 이유로서 중국의 패소로 판결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 시간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본인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이유가 매우 간략히 언급되는 것으로 그쳤고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언론은 이슈에 대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해당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리고 관련된 논점을 균형감 있게 보도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이어 이 내용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것과 함께 영유권에 대한 첫 번째 국제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7월 15일 뉴스포커스에서는 프랑스 니스트럭 돌진 최소 77명 사망이라는 제목하에 14일 니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태진 국제범죄정보센터 정책위원을 모시고 분석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연한 전문가는 우선 이번 사건을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로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테러의 배후로 IS를 강하게 지목하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한 점과 파리 테러처럼 일반 군중들이 많은 세계적인 휴양지인 니스를 대상으로 한 점은 전형적인 소프트 타깃형 테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작년 파리 테러 후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비상경계를 종료한다고 밝힌 날 또다시 테러의 공격을 받은 점은 테러 조직이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함이 목적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프랑스가 유럽 사회에서 IS 퇴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는 점과 프랑스의 외인 부대가 IS 퇴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IS로부터 지속적으로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IS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포 조직화되어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니스 테러에 대해 단순히 뉴스성 보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국제범죄정보센터라는 전문기관의 출연자를 섭외하여 사건 개요와 함께 테러의 배후 및 프랑스가 테러 대상이 된 이유 등에 대해 분석해 준 것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테러 조직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설명은 보조자료 없이 주장만 한 것으로 보여 이해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로 인해 난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난민들은 유럽 사회에 융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IS의 포섭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난민들이 테러와 연결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여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항상 테러에 대비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등 피상적인 답변만 하여 전문 분석이나 실용적인 방안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국제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한 대담이기에 테러 사건에 대한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이번 프랑스 니스 테러에 대한 분석은 적절히 진행되었으나 테러와 연계한 사회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대한 바와 달리 피상적인 답변에 그친 것은 전문가 대담으로 진행된 시간으로서 충실하지 못한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 섭외와 함께 해당 전문가에게 주어질 질문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여 대담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민중은 개돼지, 교육부 공무원 망언, 일파만파라는 제목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 결정에 대해 사회부 기자와 함께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앵커는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을 결정하였다고 소개해 주었고 출연한 기자는 본 사건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막말을 한 나 전 기획관의 해명 화면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악화된 여론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졌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사건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었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처하는 교육부에 제기된 제19 감싸기 논란과 부처 책임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어 해당 사건이 교육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 준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동무원의 기강회의 사건과 연계하여 왜곡된 엘리트 의식과 공무원 윤리 상실을 언급한 부분도 의미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가 사건 발생에 대한 뉴스성 보도가 아니라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추가 보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의의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고위공직자의 막말 때문이 아니라 흑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갈등 구조 및 대립에 대한 전반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개인의 자질 문제로서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서 바라보고 해결점을 제시해 주었다면 더욱 심층적인 보도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혜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봤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제목처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주제를 재밌고 친근하게 다룬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몸보신하세라는 주제로 경북 경주와 전라도 목포, 서울의 보양식에 대해 다뤘는데요. 더운 날씨로 인해 보양식에 관심이 쏠리는 요즘 시기에 꼭 맞는 주제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보양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트렌드 지금 여기는 블로그나 잡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재밌고 일상적인 주제를 젊은 감각으로 톡톡 튀게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경북 경주와 전남 목포, 서울을 대표하는 보양식에 대해 다뤘는데요. 경주를 대표하는 추어탕, 목포를 대표하는 민어, 서울을 대표하는 팔복탕을 보여주며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소개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여름 대표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소개했는데요. 제피가루를 넣어 먹는 경상도의 음식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상도 추어탕만의 특징을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제피가루인데요. 초피나무 열매 껍질을 가루로 만든 제피가루. 그 맛은요. 미꾸라지에 대한 정보와 효능, 손질법, 그리고 경상도식 추어탕 만들기 비법까지 보양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이런 설명의 대부분을 인터뷰를 통해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시청자에게 많은 정보들이 더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경상도 추어탕만의 비법이죠. 이어서 전라도에서는 대표 보양식으로 민어를 소개했습니다. 민어회, 민어탕, 민어초회, 민어전 등 민어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정보가 전해진 점이 좋았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민어회부터 얼큰한 민어탕, 매콤, 새콤, 달콤한 민어초회, 담백한 민어전까지 목포에 위치한 민어의 거리와 그곳에 위치한 맛집을 보여줬는데요. 민어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보양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보양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어 경매장에서 민어 경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보양식이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민어 경매장의 모습과 관련 인터뷰 장면은 민어를 이용한 보양식 소개에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는 해산물과 토종닭, 한약재가 들어간 팔복탕을 대표 보양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나? 팔복탕. 큼지막한 문어와 귀한 전복, 아낌없이 넣은 한약재까지 앞서 소개한 보양식들과 달리 여러 재료가 합해진 보양식인 만큼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들의 조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 지역을 다루면서 인터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정보와 음식에 대한 맛과 느낌, 생각들이 잘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국물이 이게 한약 재료가 들어서 담백하고 이게 뒤끝이 진짜 좋네요. 늦둥이 봐도 되겠어요? 음식을 보여줄 때는 클로즈업을 해서 식재료가 잘 드러나게 보여준 구성이 좋았습니다. 식재료의 신선함과 음식을 보는 맛에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것들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기에 그 지역과 음식 문화가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각각 하나의 음식점만을 다뤘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양식이 지역마다 각각 다르고 음식 하나에 그 지역의 특색이 담긴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접해보지 못해 잘 몰랐던 다른 지역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다양한 요리로 손님들의 트렌드 지금 여기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트렌드를 전해주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좋았는데요. 특히 이번 주제는 더운 날씨로 인해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였기에 더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밌는 주제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사드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해당 군민의 반발 등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언론 또한 진보 언론, 보수 언론으로 나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보도를 우리 언론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 국론 분열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들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또 지난 13일에는 경북 성주를 공식 장소로 발표하면서 우리 언론들도 이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7월 16일자 사설에서 전쟁이 나면 이제 북한은 핵이나 화학의 탄두, 미사일로 국군이나 미군의 주요 시설을 먼저 공격할 것이 명백한데 사드 배치는 이 위협을 조금이나마 더 막아보자는 조치이고 이 사드 배치는 누구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토와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게 손해면 안보도 내팽개치는 참담한 국민의식이 이제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주 지역구의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성주 주민들을 자극하는 불을 질러놓고 뒤로 빠지는 행태를 보인 데 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중시한다던 그 정치인들이 실은 의원 배치를 탐하는 몰입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7월 10일자 사설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에 북핵 해결을 두고 그동안 북한이 이제 고립돼 있었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돼 있던 동북아 지역 구도가 일거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 구도로 이제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이 멀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이 두 세력 간의 군비 경쟁의 그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긴장이 경제 등의 민간 분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6% 그리고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중국이 어떤 작은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도 우리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네네. 지난 13일자 사설에서는 사드가 이제 성주에 배치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대부분의 사드의 사거리 반경이 200km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평택, 오산, 군산, 대구, 칠곡 등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사거리 반경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 사드 배치는 철저히 이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준비되고 결정된 미군 위주의 방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사드 괴담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극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 보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사드가 설치되면 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이제 나오는데 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괴담이 확산되고 일부 언론들이 이것을 검증 없이 퍼나르는 보도를 하는 등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괴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있고 뭐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이런 것들을 유발할 것이다는 것도 있고요. 또한 돌연변이 생물이 출현하고 참외 등의 농산물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이 꿀벌이 사라지고 주변 땅이 이제 못 쓰게 될 거다. 네. 또 황사나 비가 있으면 전자파가 산란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지표면에 도달해서 농작물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또 이 사드의 전력을 위한 발전기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서 이 소음이 주변 1km 이상까지 이제 전달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광우병이나 세월호 네. 때도 이런 괴담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드에 관련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련된 괴담이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확산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미군 당국이 이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 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를 강화한다면 이런 괴담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의 반응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 짚어주시죠.
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반발을 하는 이유는 이 사드 미사일의 요격 기능 때문이 아니라 이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이제 탐지 거리가 1,800km를 이제 넘어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을 넘어서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 있는 작은 금속공 크기의 물체까지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서해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미국이 조기에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러한 그 사드 레이더의 배치는 전략적인 그 핵 능력의 균형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폭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경제 보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중국의 이 환구시보에서는 사설에서 한국과 다시는 경제 관계 왕래를 하지 말고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정치인 인사들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사설을 실은 바 있는데 경향신문은 이 환구시보의 이 사설을 인용하면서 환구시보가 그간 중국 정부의 의중을 대변해온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가 이 사설에서 언급된 대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네. 최근 몽골에서 개최된 아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박 대통령이 아셈 경제장관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한 데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네네. 러시아의 메드베토프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를 비롯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진전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고 사드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을 해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네. 지난 예를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외교적 마찰이 생겼을 때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거나 통관을 거부하든지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복을 단행한 적은 있는데 중국이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론 분열과 또 방금 짚어본 주변 국가의 반발까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언론 앞으로 사드 관련 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반도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한 제재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제 어떻게 이 대북 제재를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인데 중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북핵의 포기를 이끌어내서 사드의 철수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북 제재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맹 관계가 강화될지 이것이 이제 관심사고요. 또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에 있어서의 군사 정세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드의 효용성 문제입니다. 네. 사드는 지금 현재 진화 중인 무기로서 이 시험을 해본 횟수가 이제 14번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북한은 스커드라든지 노동미사일 등 한국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약 800기에서 1000기 정도 갖고 있는데 사드 한 포대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48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드의 효용성도 풀어야 될 문제점이고 사드의 이런 문제점, 이런 점에 초점을 좀 맞춰서 향후 네.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 관련 보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운전 떼지 마세요. 아야! 공론을 모아가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불통을 통한 불신의 극대화라고 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